약은 독약이다. 의사가 병을 만들고 환자를 만든다. 항암제는 효과가 없다. 건강검진은 백해무익하다. 암은 원칙적으로 방치하는 편이 좋다. 여러분의 마음 건강, 몸 건강을 응원하는 건강비즘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루하루 바쁘게 사시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지켜드리기 위해 먼저 책을 읽고 공부의 핵심만 알려드릴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의사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47가지 방법입니다. 40년 동안 의사로 일해온 저자 곤도 마코토는 병원에 자주 갈수록 불필요한 약이나 과도한 의료 행위로 수명이 단축되기 쉽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환자를 상품으로만 취급하는 의료 현실에서 자신보다 환자를 더 사랑한 의사의 진심 어린 고백을 담고 있는데요. 이제 시작해보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며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을 줍니다. 환자는 병원의 봉이 아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의사가 하루에 20-30명 정도의 환자를 진찰하는 데 비해 일본의 의사는 하루에 40-50명이나 되는 환자를 진찰하는 것이 보통이다. 선진국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의 스케줄이다. 달리 보면 환자 입장에서는 마치 편의점에 가듯 병원에 갈 수 있다는 말이다. 바로 여기에 크나큰 함정이 있다. 사람들은 재채기가 나오면 곧바로 병원에 달려가고 의사는 진찰 후 감기 기운이 있다는 소견만으로 기침약, 해열제, 염증약, 항생물질, 위장약 등 약을 무더기로 처방한다. 혈압이 높다거나 폐에 음영이 보인다는 소견을 들으면 새파랗게 질려서 의사에게 들은 대로 약을 먹고 정밀 검사를 받는다. 특히 암 진단을 받으면 수술, 항암제, 방사선 등의 표준 치료를 의사가 권하는 대로 순순히 받아들인다. 환자들은 의료도 비즈니스이며 그것이 의사의 생계수단임을 인식하지 못한다. 현재 의사들 대부분은 병자를 가능한 한 늘려서 병원으로 끌어들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한마디로 의사의 감언이설에 넘어가는 당신은 의사의 봉인 셈이다. 이 병원에 자주 가는 사람일수록 빨리 죽는다. 미국 의사회가 발간하는 어느 잡지의 만족의 대상이라는 기사가 실려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의료보험에 가입한 미국인 5만 명의 의료비와 건강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그들을 5년 동안 추적 조사했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 설문조사 결과를 4등급으로 나눴더니 만족도가 가장 높은 그룹은 가장 낮은 그룹보다 입원 일수가 9%가 많았고 의료나 약에 소비하는 돈도 9%가 많았다. 의료 서비스에 만족하는 사람의 경우 유비무환의 마음으로 몸에 어떤 이상이 있으면 곧장 의사에게 진찰을 받고 약을 먹거나 빨리 입원하는 성향이 있다. 그런데 4-5년 동안 전체 조사 대상자를 추적 조사한 결과 만족도가 가장 높은 그룹은 만족도가 가장 낮은 그룹에 비해 사망률이 26%나 높았다. 병원이나 약에 많은 돈을 쓰고 입원 기간이 길수록 수명이 단축되다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아마 미국 의사회는 이런 결과를 세상에 밝히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40년 동안 의사로서 일을 해온 내가 무엇보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병원에 자주 갈수록 약이나 의료 행위로 수명이 단축되기 쉽다는 사실이다. 의사를 찾아가면 갈수록 검사를 자주 하게 되고 그 결과 이상이 발견되어 약을 먹거나 수술을 하게 된다. 의사의 말을 절대적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 3. 노화 현상을 질병으로 봐서는 안 된다. 나는 의사이지만 수십 년 동안 골절인 줄 착각했을 때 말고는 병원에서 그 어떤 검사나 진찰을 받은 적이 없고 약도 치아 문제로 진통제를 복용한 것 외에는 먹은 적이 없다. 집에 혈압계도 없어서 내 혈압이 얼마인지도 모른다. 1996년 후생노동성은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혈증, 당뇨병 등의 성인병을 생활습관병으로 부르기로 했다. 좋지 않은 생활습관 때문에 그런 병에 걸린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건강검진을 의무화해 대사증후군을 마치 범죄인 양 단속하고 혈압이나 혈당치가 기준치에서 벗어나면 약으로 수치를 개선하도록 하는 등 국민의 건강을 엄격하게 지도 관리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대개 몸이 어딘가 좋지 않을 때 어떤 병명으로 규정되면 비교적 안심하는 반면에 나이 탓이라고 하면 언짢아 한다. 하지만 몸도 자연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편이 좋다. 노화란 세포의 유전자에 상처가 생기고 그것이 축적되어 몸에 여러 가지 장애를 일으키는 육체적 변화이다. 현대 사회에서 성인이 걸리는 질병은
대부분 노화 현상으로 의사에게 치료를 받거나 약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통증이나 불편함은 자연의 섭리이니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증상과 잘 사귀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인 태도이다. 고혈압이나 고콜레스테롤 혈증처럼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증상에는 의미가 있다. 늙어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위해 필요한 변화인 것이다. 그러니 이런 증상을 함부로 약을 사용하여 억눌러서는 안 된다. 혈압 및 콜레스테롤 수치는 높은 편이 오래 산다. 혈압이 조금 높아야 혈액이 우리 몸 구석구석까지 잘 흘러간다. 몸에 적절한 혈압을 유지하려면 평소 많이 걷는 것이 좋다. 혈액이 하반신에 머물러 있지 않고 원활하게 몸 전체를 순환하기 때문이다. 콜레스테롤은 세포를 튼튼하게 해주기 때문에 줄이지 않는 것이 좋다. 오히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일수록 오래 산다. 스테이크나 생선의 뱃살 같은 음식을 콜레스테롤 수치 때문에 일부러 피할 필요는 없다. 4. 혈압 130은 위험 수치가 아니다. 기준치만 보고 병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1998년에 일본 후생성이 전국적으로 조사한 혈압 기준치는 160에서 95 이상이었다. 그런데 2000년에 어떤 확실한 이유도 없이 기준치가 140에서 90으로 떨어졌다. 기준치를 낮춘 결과 제약업계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 1988년에 약 2천억 엔이었던 혈압 강화제 매출이 2008년에는 1조 엔을 넘어섰다. 기준치를 슬쩍 손본 것만으로 매출이 6배로 증가한 것이다. 그야말로 혈압 상술의 대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다. 콜레스테롤은 지금도 여전히 나쁜 성분으로 취급되지만 사실은 장수의 원료이기도 하다. 1980년대 후쿠이 시민 약 3만 7천 명을 5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 남성과 여성 모두 콜레스테롤 수치가 가장 낮은 그룹의 총사망률이 가장 높았다. 그리고 남성의 경우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을수록 총사망률이 낮다는 명백한 결과가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위한 기준치가 좀처럼 변하지 않고 있다.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약이 억 단위 조 단위의 돈을 만들어내는 도깨비 방망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조건 검사 수치를 보고 판단하지 말고 우리 몸의 힘을 믿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5. 혈당치를 약으로 낮추면 부작용만 커진다. 혈당 강화제는 합병증 예방이나 환자들의 수명을 연장하는 데는 아무런 효과가 없고 부작용만 커서 과민 증상 설사, 두통, 귀울림, 권태감, 체온 저하, 졸림, 부종, 시력장애, 간 기능 장애 등을 일으키기 쉽다. 다리가 휘청거리거나 치매 증상 등이 나타난다면 약의 부작용을 의심해봐야 한다. 약으로 혈당치를 낮추는 것은 훨씬 위험한 일임을 기억해야 한다. 당뇨병에 관한 운동치료 데이터에 의하면 걷기, 자전거, 수영, 스트레칭 등의 유산소 운동이 혈당치를 떨어뜨리는데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약 먹지 말고 걸어라. 6. 콜레스테롤 약으로는 병을 예방할 수 없다. 미국에서는 2004년에 나쁜 콜레스테롤의 기준치 저하를 장려하였다. 하지만 기준치를 저하한 근거에 설득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준을 정하는 위원 9명 중 8명이 제약업계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져 항의운동이 거세게 일어났다. 기준치를 되도록 낮춰서 약의 판매량을 늘리려는 제약업계의 술수였던 것이다.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약까지 써서 낮추는 이유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동맥경화를 불러오고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등을 쉽게 일으킨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스타틴 계열의 약을 복용해서 병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을까? 이에 관한 데이터를 보면 실로 충격적이다. 제약회사가 피험자 100명씩을 3년 4개월에 걸쳐 조사한 결과 가짜약을 투여한 환자는 3명, 리피토를 투여한 경우는 2명이 심장발작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그 차이는 1명으로 다른 99명은 리피토를 먹든 안 먹든 결과가 마찬가지라는 말이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의 제임스 라이트 교수는 임상실험을 반복한 결과 스타틴 계열의 약은 연령에 상관없이 여성에게는 효과가 없다. 중년 남성의 경우는 나쁜 콜레스테롤의 수치는 큰 폭으로 떨어졌지만 총사망자 수는 줄지 않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약의 효과는 고사하고 건강을 해칠 위험마저 있다고 경고했다. 혈당약도 마찬가지이다. 약이나 인슐린 주사로 혈당치를 엄격하게 관리해도 환자들의 수명이 연장되었다는 데이터는 전혀 없다.
반대로 환자들의 생명이 단축되었다는 데이터는 있다. 즉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혈증, 당뇨병 같은 병은 대부분 치료할 필요가 없거나 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편이 좋다는 말이다. 건강검진에서 흔히 발견되는 대장이나 담낭의 폴립, 그리고 조기암도 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몸에 이롭다. 7. 암의 오진이 사람 잡는다. 미국의 암 관련 의학지암은 암 초기 진단의 오진 확률은 높을 때는 12%나 된다라고 밝혔다. 암에는 전이가 되지 않는 유사암도 많다. 생명을 빼앗지 않는 암은 암과 비슷한 것, 즉 유사암에 지나지 않으며 진짜 암으로 성장하지 않는다. 증상도 없는데 검진에서 암이 발견되면 의사는 조기에 절제하면 거의 100% 완치된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 암이 아니라 유사암으로 잘라내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예전에는 나도 유방암의 경우 피부를 뚫고 나오는 암은 전이가 있는 진짜 암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피부를 뚫어도 주변으로 퍼져나가지 않고 암 덩어리가 부분적으로 그 위에 피부만 뚫고 나오는 것은 시간이 지나도 전이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8. 암의 조기 발견은 행운이 아니다. 의학계는 1년에 한 번 검진을 받으면 암이 되기 전 단계에서 저지할 수 있다고 선전하여 암 검진 시장을 확대해 나갔다. 1960년대부터 50년이 지난 현재까지 암은 사망 원인 1위이다. 암 검진이 실제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해준다. 첨단 기계에 의한 정밀한 검사 결과로 발견된 암과 암 비슷한 것을 제거하기 위한 수술은 오히려 몸을 고통스럽게 할 뿐이다. 50살을 넘긴 남성 사망자를 해부한 사례에서 2명 중 1명에게서 전립선암이 발견된다. 이는 그냥 둬도 커지지 않는 잠재암인 것이다. 건강한 사람을 모아 검진과 방치로 나눠 추적조사 연구하는 방법을 제비뽑기 실험이라고 하는데, 이 결과 검진을 해도 안 해도 사망률은 같았다. 일본 나가노현 야스오카 마을에서 암검진을 그만두자 암으로 인한 사망자가 6%에서 2.2%로 뚝 떨어졌다. 검진을 받으면 불필요한 치료를 받고 수술 후유증이나 항암제 부작용, 정신적인 스트레스 등으로 빨리 죽는 사람이 많아진다. 조기 진단으로 암을 발견하여 깨끗이 치료한 결과 5년 이상 살았다는 사람은 유사암이었는데 괜히 쓸데없는 치료를 받았다는 얘기다. 진짜 암이었다면 벌써 전이 되어 죽었어야 했다. 9. 암 수술하면 사망률이 높아진다. 나을 가망이 없는데도 하는 수술. 다른 치료법이 명백히 효과적인데도 수술 자체로 인해 환자의 수명이 단축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자궁경부암도 수술 없이 치료할 수 있는데도 환자들의 70%는 림프절까지 광범위하게 절제한다. 이후 배뇨와 배변장에 다리가 붓고 질이 짧아지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게 된다. 한편 방사선 치료를 할 경우 치료율은 수술보다 높고 후유증은 가끔 직장 출혈이 보이는 정도다. 암 수술의 문제점 중 다른 하나는 절제하더라도 수술 후에 장애로 사망할 위험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환자가 암 수술 직후에 사망하는 일이 많은데도 재판에서 CCBB가 가려지는 경우가 극히 드문 것도 이상한 일이다. 수술 전에 암에 대한 공포심이 한껏 조장되기 때문에 유족이 암이었으니 어쩔 수 없다라고 포기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10. 한 번의 CT 촬영으로도 발암 위험이 있다. CT 촬영의 80에서 90%는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엑스레이 검사나 CT 검사 등에 의한 의료 피폭에는 무관심한 실정이다. 무엇보다 건강한 사람이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방사선 검사이다. 방사선은 세포 속의 DNA 유전 정보를 무조건 손상시킨다. 촬영 시 노출된 방사선 양에 따라 차이는 나지만 반드시 발암에 영향을 미친다. 11. 의사를 믿을수록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 핀란드의 한 연구팀이 15년에 걸쳐 세밀한 추적 조사를 실시했다. 검사 대상자들을 제비뽑기로 600명씩 나누고 개입그룹 600명에게는 4개월에 한 번씩 5년 동안 의사가 건강지도를 해주었다. 즉 운동량을 증가시키는 프로그램을 건네주고 흡연자는 금연을 시키며 식사 내용도 상세하게 지도해 섭취 칼로리,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술, 설탕의 양은 줄이고 불포화 지방과 채소의 양은 늘리도록 했다.
이때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계속되면 약이 처방되었다. 상당히 엄격한 개입이었지만 그들 중 75%가 의사의 지도를 철저히 지켰다. 반면에 나머지 600명은 방치 그룹으로 조사 목적을 모르고 건강조사표에 기입만 했다. 5년의 실험 기간이 끝난 뒤에는 10년 동안 1200명 모두 자유롭게 생활하도록 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전혀 예상 밖이었다. 개입그룹에서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의 수는 방치그룹의 배 이상이었고 자살, 사고 등으로 인한 총사망자 수도 의사의 지도를 따랐던 개입그룹이 많았던 것이다. 다만 암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개입그룹이 적었다. 아마 금연의 효과 때문일 것이다. 증상이 없는데도 고혈압이나 고콜레스테롤 등을 약으로 낮추면 수치는 개선되어도 심장엔 좋지 않다. 검사에서 병이나 이상이 발견되어 의사로부터 지도나 약 처방을 지속적으로 받으면 그것이 정신적 스트레스가 되어 심근경색이나 우울증으로 이어진다라고 분석할 수 있다. 12. 세 종류 이상의 약을 한꺼번에 먹지 마라. 가능한 한 모든 약의 사용을 중단하라. 나는 모든 환자들에게 한 번에 세 종류 이상의 약을 처방하는 의사는 믿지 말고 5종류 이상의 약을 한꺼번에 먹는 행위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누누이 강조하곤 한다. 약은 독이다. 모든 약에는 부작용의 위험이 있다. 소량을 단기간 복용하는 정도라면 간이나 신장이 약의 독성을 처리해주는 경우가 많지만 약의 복용이 습관화되면 틀림없이 부작용이 나타난다. 그리고 단기간이나 소량이라도 언제 부작용으로 나타날지 예측할 수 없다. 심지어 별 생각 없이 먹고 있는 시판 중인 감기약조차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한다. 얕게는 부작용이 아니라 주작용이다. 실명 목숨을 앗아가는 폐렴 등 심각한 약해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이런 일이 어둠 속에 묻혀버리는 것은 의사나 제약회사가 병사라고 거짓 보고를 하거나 환자 측도 약의 부작용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서양의학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 의사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는 의사의 규칙이라는 책이 있다. 환자는 틈만 나면 여러 명의 의사로부터 약을 처방받아서 그 약들을 한꺼번에 털어넣는다라는 내용이 나온다. 어느 나라에서든 약에 사로잡혀 있는 환자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먹는 약의 수가 늘어나면 부작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모든 약의 사용을 중단하기 어렵다면 최대한 약을 줄여라. 13. 감기에 걸렸을 때 항생제 먹지 마라.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감기약이나 의사가 처방하는 약은 먹으면 잠시 동안 증상이 완화된다. 하지만 얼마 안 되어 감기가 도져서 다시 약을 먹게 되고 그로 인해 잠시 또 진정된다.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깨끗하게 낫지 않는다. 감기에 걸리면 우리 몸은 기침이나 콧물로 바이러스나 그 자체를 몸 밖으로 몰아내고 체온을 높여 외부의 적과 맞서 싸우는 백혈구를 활발하게 활동하도록 한다. 이러한 기침과 열을 약으로 억누르는 것은 감기와의 싸움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다. 따라서 바이러스가 몸에 눌러앉아 감기가 좀처럼 낫지 않는다. 독감을 백신으로 막았다거나 타미플루, 리렌자 같은 약으로 치료했다는 실질적인 증거는 없다. 반면에 그 약해로 인한 뇌장애나 사망사건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일어나고 있다. 가장 빨리 감기 낫는 방법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느긋하게 쉬는 것이다. 감기에 걸려 열이 40도까지 올라가더라도 열 때문에 뇌에 문제가 생길 염려는 없다. 오히려 해열제의 부작용에 의한 뇌장애나 사망 위험을 생각한다면 가능한 한 해열제를 피하는 것이 현명하다. 고열이 나서 견디기 힘든 경우는 찬물이나 얼음을 넣은 베개를 베거나 찬 수건으로 몸을 닦는 등 물리적으로 몸을 식혀주는 것이 좋다. 또한 항생제는 바이러스에 효과가 없는 약임을 알아야 한다. 14. 항암 치료가 시한부 인생을 만든다. 의사의 시한부 선고는 믿지 마라. 한 환자는 폐암 사기로 이미 온몸에 암이 전이된 상태였다. 이런 경우 항암제를 사용하면 각종 임상실험 데이터로 판단할 때 반년 이내에 50% 가까이 사망하고 3년 생존율은 10%다. 하지만 나는 늘 말해왔듯이 그 환자에게 전이가 되었어도 암에 의한 자각 증상이 없으면 당장 죽지는 않습니다. 바로 죽는 경우는 항암제 치료나 수술을 받았을 때뿐입니다. 라고 설명했다. 이에 그 환자는 늑골과 폐의 통증이 심할 때만 방사선 치료를 받고 그 외에는 어떤 치료도 받지 않았다.
심지어 좋아하는 담배를 계속 피우면서 그 후로 3년 9개월 동안이나 살다가 평온하게 눈을 감았다. 의사의 시한부 진단을 믿을 수 없는 세 가지 이유로는 첫 번째, 암의 성장 속도가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암병소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정도로 성장하려면 의외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암이 커지면서 성장 속도가 둔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것은 진행암뿐만 아니라 조기암에도 나타나는 경향으로 발견되었을 때보다 더 커지지 않는 조기암도 드물지 않다. 전이가 되었어도 암에 의한 자각 증상이 없으면 당장 죽지 않는다. 바로 죽는 경우는 항암제 치료나 수술을 받았을 때뿐이다. 15. 암은 건드리지 말고 방치하는 편이 낫다. 항암제는 맹독과 같은 것이다. 일시적으로 암덩어리 크기를 줄여주는 것일 뿐 결국엔 암덩어리는 반드시 다시 커지게 되는 것이다. 항암제는 고통스러운 부작용과 수명을 단축시키는 효과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위암, 식도암, 간암, 자궁암 같은 암은 방치하면 통증 같은 증상으로 고통스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암이다. 설령 통증이 있어도 모르핀으로 조절시켜주면 되는 것이다. 16. 습관적으로 약을 처방받지 마라. 세균이 내성화하면 그때까지 효과가 있던 약이 더 이상 듣지 않기 때문에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증상도 악화되고 생명까지 위험해진다. 그리고 일본이나 한국은 아주 심각한 병원 내 감염 국가이다. 감염증 환자로부터 검출한 황색 포도구균 중에 병원 내 감염을 일으키는 내성균이 차지하는 비율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일본은 7-80%, 한국은 2010년 기준으로 72%로 최고 수준이다. 내성균으로 죽지 않기 위해서라도 병원약에 의존하는 습관을 버려야 한다. 17. 암 환자의 통증을 다스리는 방법. 모르핀으로 치료해도 중독되지 않는다. 첫 번째 방법은 진정제를 사용하는 것이다. 우선 비마취 계열의 진정제를 복용한다. 두 번째 방법으로 약한 마취 계열의 진정제를 사용한다. 세 번째 방법으로 모르핀을 복용하거나 이것을 좌약의 형태로 투여한다. 그리고 골전이로 통증이 나타나는 부위가 한 군데인 경우는 방사선을 쪼여 통증을 극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다. 이때 방사선은 몸의 일부에만 조사하므로 부작용도 적다. 18. 암방치요법은 환자의 삶의 질을 높여준다. 사람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죽음은 죽기 직전까지 활기차게 생활하다가 단숨에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닐까? 내가 확립한 암방치요법은 이런 죽음을 맞게 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방법이다. 암은 치료하지 않으면 통증을 조절 통제할 수 있고 그 결과 죽기 직전까지 치매에 걸리거나 의식불명 상태가 되는 일 없이 비교적 맑은 정신을 유지할 수 있다. 산책이나 가벼운 야외 활동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 19. 편안하게 죽는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죽는 것이다. 고통을 진정시키는 완화치료에 정통한 의사를 만나면 집에서도 통증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다. 수액 주입을 하지 말고 환자가 고목이 말라가듯 자연스럽게 숨을 거두게 하는 게 낫다. 그것이 환자에게는 고통 없이 가장 편안하게 죽음을 맞을 수 있는 방법이다. 단수액 주입을 일절하지 않는다는 것은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용기와 각오가 필요한 일이기는 하다. 20. 암 검진은 안 받는 편이 낫다. 암으로 간주되지 않는 80에서 90%가 일본에서는 암 진단이 내려진다. 일단 암 진단이 되면 무조건 치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의미 없는 수술로 인한 후유증이나 합병증 항암제 부작용으로 암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 암 검진이 긁어부스럼이 되는 5가지 이유는 첫째, 암의 정해 및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 둘째, CT 검사 자체가 암을 유발할 수 있다. 셋째, 진짜 암이라면 이미 전이된 상태이다. 넷째, PET 검사는 피폭량이 많다. 다섯째, 정밀한 검사를 할수록 유사암을 발견하게 된다. 21. 유방암 자궁경 부암은 절제 수술하지 마라. 방사선 치료로 합병증이나 기타 후유증에 의해 병세를 악화시킬 수 있다. 유방 촬영술을 통해서만 발견할 수 있는 암은 99% 이상이 유사암이다. 그러나 이런 경우라도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수술로 유방을 절제할 확률이 높다. 수술을 받더라도 수명이 늘어나거나 치료를 받지 않는다고 해도 수명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므로
나는 환자들에게 언제나 유방암 검진의 결과는 전부 잊어버리세요 라고 말한다.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은 무의미하다. 자궁경부암 백신뿐만 아니라 독감, 홍역, 일본내염 등을 포함한 모든 예방 백신에는 뇌장애, 급사 등 심각한 부작용의 위험이 따른다. 자궁경부암은 수술하지 말고 방사선 치료를 받아라. 자궁경부암 절제 수술을 받은 환자 중에는 스스로 배뇨를 할 수 없어서 카테터라는 가느다란 관을 매번 삽입해 배뇨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하지만 방사선 치료를 할 경우 수술과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합병증이나 후유증이 가볍게 지나간다. 22. 위 절제 수술보다 후유증이 더 무섭다. 위 절제 수술은 환자에게 엄청난 후유증을 가져온다. 복부의 내장에 분포하는 자율신경도 잘려나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서 식욕감퇴, 설사나 먹는 양이 줄고 본래 체중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또한 복부 팽만감, 체증, 가슴 쓰림, 식후 불쾌감, 식후 졸음 등의 후유증이 나타난다. 이런 후유증에도 불구하고 뭔가 좋은 점이 있으면 좋겠지만 영국과 네덜란드의 임상실험에서 위 절제는 생존율 향상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지금까지의 상식에서 벗어나 의아해했던 부분도 있고 공감 가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이런 책들을 균형감 있게 읽고 잘 판단해서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가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편에서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나머지 25가지 방법은 2편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고 이 책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적어주세요.